네, 눈이 온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 같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에코가 심한가요? 네. 아, 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박스 신의 텍스트입의 문을 여는 MC이자 소설가 천설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과 영상의 그 사이를 찾아보는, 진짜 나를 찾아보는 시간에 오늘 첫 번째 여정으로 그 민규동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님과 함께 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관찰하는 나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바로 창작자의 일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감독이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그리고 배우가 자신의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의 삶을 관찰하고 동시에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의 삶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영화라는 어떤 키워드가 모든가를 지켜보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파가가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인정하시나요? 네, 네, 그렇죠. 네,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관객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려고 질문을 써놨는데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셨겠지만 오늘 마치 첫 허가 GV인 것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많은 곳에 가셔서 중복된 얘기를 또 듣게 되더라도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다 갔어요. 오늘 이제 첫 눈이 오기도 했고 연말이 오기도 했는데 두 분은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기덕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네. 그게 어떻게 지냈지? 세월이 총알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가을에 그 부산영화제 그 개폐막식을 준비하느라 여름을 좀 독특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내보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AI 단편 영화 공모전을 이제 주관하면서 또 한 6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내년에 출판될 간단한 솔로지 에세이집 글도 썼고, 그리고 부산영화제 준비하면서 음악 작업을 이렇게 몇 달 동안 했었는데 그 음악 골라가지고 음원으로 내일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일종의 창작의 그 텔라브리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헤쳐온 시간들 같아요. 정말 다양한 걸 다 하셨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하나는 제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걸 세상을 다시 만나고 싶고 잠깐 그 변화된 우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아마 화가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 좀 더 강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일단 막 비를 그냥 어떤 공기라도 새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그런 맥락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인데 그 혹시 에세이에 관련된 거는 어떤 건지 잠깐 여쭤봐도 돼요? 작가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어쨌든 아니 출판계에 약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영화 전에 글 쓰는 걸 훨씬 좋아했고 왜 책을 안 냈을까? 감히 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20년 아니 더 됐죠. 에세이를 쓰자는 출판사 분들의 그 요청들이 있었을 때 제가 무슨 에세이를 써요 뭐 이제 이렇게 표면적이 느껴졌었고 영화를 찍을 때 보통 너무나 완벽하려고 해요.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모든 요소에 있어서 시청각 포함해서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죽어라 부터 해가지고 뭐 쓰레기 엄청난 댓글이 달리나 그러니까 그 무서움들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에세이를 쓴다면 좀 더 영화 이렇게 창작된 텍스트라기보다 좀 더 내 삶의 결을 더 미세한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무서웠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 제가 올해가 제가 단편 영화로 첫 영화를 만들고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정말 한 세대가 흘렀고 부산 어제도 인용했지만 논어에서 공자가 32일이라고 30이 돼야 이제 좀 제대로 선다. 이제 그런 문장들이 아주 옛날부터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제 성장의 어떤 한 시즌의 맥락이 있는데 여기를 한 챕터를 글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감독처럼 또 새로운 시즌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들을 정리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써서 보낸 에세이는 그냥 여러 명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요즘 AI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 그냥 이렇게 쓴 에세이를 모은 에세이 소로지 같아요.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순진하게 한계에서 몇 월까지 이렇게 원고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진짜 열심히 보냈는데 제가 1등이고 아직 다 모이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글들을 쓰면서 이제 겁먹지 말고 바보 같은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그런 거 너무 사람들이 잘 알고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많이 내려놓고 편하게 글들을 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금씩 쓰는 루틴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단편 소설도 요즘 많이 써요. 한 네. 6개월째 써보고 있는데 단편 소설 쓸 때 너무 행복해요. 어떤 내용을 주로 쓰시나요? 그게 제가 화과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원작이 있는 거.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실망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원작자가 저기 나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나 봐야지 이렇게 노려보는 눈빛이 항상 무섭고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만족시키면 저 사람부터 먼저 만족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영화는 이제 제 손끝에서 안 끝나잖아요. 소설에 정말 훌륭한 지점은 손끝에서 뭔가 끝나는 개인 예술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영화는 배우도 만족시켜야 되고 제작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투자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마지막 모니터링 시사에서 블라인드 시사에 찾아온 관객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끝없이 이제 반영되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서 소설 쓸 때 단편 영화나 영화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폴더가 한 300개 되더라고요. 다 만들어지지 않고 형태가 안 된 원형적인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소설로는 손값 물량도 상관없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이 그렇게 막 쓰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손끝에서 이미 끝나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단편 영화, 단편 소설이 그렇듯이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우주가 다 완성되니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내가 글에 대한 무서움도 덜고 그다음에 영화가 주는 그 나를 주눅들게 하거나 내 안에 고멸 필터를 계속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싸워야 되는 그 생각이 내몸 안에 있는 이런 정신적인 텐션, 경직된 근육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푸니까 좀 행복해져가지고 그런 작품을 했어요. 정말 길어졌네요.
그 여담이지만 제 청계파랑을 발굴해내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키운 작가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출판에서는 제가 감독님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아둔 단편 소설들을 저에게 주세요. 아 검수하면 아니 제가 출판사에 보내면 되죠. 출판사 있어요? 아니요 아는 명함은 많아요. 아 소개. 네. 아, 추천사는 쓸 수 있어요. 진짜. 네. 너무 청계파랑의 그 첫 번째 단편 소설이신데 제가 추천서를 썼어요. 그 출판되기 전에 이제 엄청난 작가가 될 걸 알아보고 파랑파랑이라는 어떤 추천사를 썼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제가 이 가장 가까운 제 책상 옆에 책에 그 책이 항상 있고 내가 키운 작가가 잘 크고 있군. 이제 전류도까지 가고 이제 전혀 연락이 안 되겠군. 점점 이제 힘들어지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어떤 차에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우님의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파과로 이제 감독님과 뜨거운 봄 여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작업을 그래도 계속 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파과로 관객분들 이렇게 직접 찾아뵈면서 이렇게 일일이 인사드리면서 소통했던 게 굉장히 좀 그랬던 좀 사실 드물죠. 지구를 많이 하는 작품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드문 일인데 이렇게 이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런 주제가 뭐 관찰하는 날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우는 항상 또 다른 인물을 또 어떤 상황들을 항상 관찰하게 지금 열심히 또 다른 작품에서 열심히 관찰하면서 지금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 작품에 또 들어가신 거예요? 네 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정숙한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정신병동에 너 아침이 와요 같이 너무 좋았던 작품들에 다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파가도 그렇고요. 앞으로 뭔가 배우님이 선택하는 작품에 대한 안목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진짜 잘 줘요.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파가 다 보셨죠? 원작도 많이 읽으셨을까요?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매섭게 쳐다보는 관객 중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화가라는 것 자체가 한국 소설계에서도 여성 서사가 진짜 강력한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이 노인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를 쓰는 과정에서 그 투자에서 막히는 단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여성 주인공일 때 일단 첫 번째로 좀 주춤하세요. 과연 이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 그리고 두 번째가 노인이 주인공일 때. 근데 화가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걸 굉장히 멋지게 뚫으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봤을 때는 2019년쯤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의 초보를 완성을 하셨고 이제 영화가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개봉이 되기는 했는데 전 제일 궁금했던 건 이 파과라는 작품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내가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혹은 해야만 하겠다라는 이 도전의식과 마음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 순간을 어떤 특정 순간으로 딱 정말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그라인의 매력이 좀 있잖아요. 60대 노인 킬러 생각해가는 은퇴에 임박해서 이제 인생 절대정명의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 줄로 내가 이야기를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 로그라인만 한 20-30개 돼요. 그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어떤 이야기지? 라고 누가 물었을 때도 한 줄로 딱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소설을 순문학 반, 그다음에 장르문학 반이라는 독특한 지형에 있는 소설이었고, 만약에 그냥 활극으로 그 노인 킬러 이야기가 정찰됐었더라면 그 소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판타지이면서도 장르적인 소재를 가지고 정말 또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가진 순문학적인 이야기 전개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그 책을 볼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첫 챕터를 한번 보고, 첫 챕터가 지하철에서 방역을 하는 그 장면인데, 첫 챕터를 보고 두째 챕터로 넘어갈 때 저는 책을 덮었어요. 이건 영화가 불가능하구나.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바로 다른 시점으로 또 이렇게 점프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넘어가는 방식이 문학적인 전개를 보는데, 영화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나는 그 조각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데 시점이 객관적으로 다른 시점으로 가고 시간도 바뀌고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어떡하지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3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안돼 영화가 더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마지막까지 다 보고. 그리고는 사실 이야기로서는 그 맹아, 고갱이와 센스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 넘어야 될 허들의 그림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덮고 시간을 좀 두고 다시 봤었어요. 다시 봤는데 많이 휘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묘한 소설인데요. 다시 읽는데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되새김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너무 파악을 잘 못한 거죠, 사실은. 밀도나 깊이나 넓이나 그런 것들이 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초고를 제가 빠르게 썼어요. 그래서 2019년 여름이니까 오래됐죠. 촬영은 그로부터 한 이제 결국 5년이 지나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초고를 쓰고 원작을 한 30고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문제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그 에센스로 영화적인 언어를 찾아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역시나 할머니 이야기고 여성 이야기고 코로나가 와 있고 투자가 위축되고 극장에 막 테이핑 쳐져서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그런 화들 속에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했지 이런 느낌으로 원작을 돌아봤는데, 또 내가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발견하지 못한 텍스트가 있고 행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결심들이 매번 계속 환기되는 방식으로 저에게 살아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뭔가 여러 번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조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인 한 인간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 성별을 대변한다거나 뭔가 내세우지 않았고, 정말로 그저 노쇠한 킬러가 마지막으로 정말 지키고자 했던 무언가를 지키는 어떤 치열함이 잘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작품이었는데, 그런 고뇌들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은 어떤 뭔가를 대변하려고 했을 때 이야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과 영화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게 잘 없었고, 너무나도 후련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동시에 또 궁금했던 거는 그 강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선하잖아요. 배우님이 처음 이 그 대본을 보셨을 때 혹시 원작도 보셨는지와 대본을 봤을 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글쎄요. 일단은
수필름 이제 작품을 27번째 작품인가요? 언제나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었던 제작사와 감독님이었기에 어떤 그 힘이 일단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일단 파과가 갖고 있는 그 제목 특성상의 어떤 그런 강렬함도 물론 있었고, 물론 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그런 방향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조건 내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 저도 이제 비하인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혜영 선배님이 그걸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어떤 일말의 어떤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겠다,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이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에 따라서 말이 다른데, 사실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파과에서는 원작을 보진 않았어요. 소설을 보진 않았고, 그냥 제가 감독님이 만드는 그 강 선생 내에서 저의 어떤 굉장히 갖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캐릭터를 구축을 하려고 했고, 그 이유인즉슨 이제 사실 작품하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 어떤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작에 참고하는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강 선생 자체의 캐릭터 자체가 너무너무 무채색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문학을 먼저 접하고 하다 보면 그 틀에 갇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분명히 연우진이라는 배우한테 줬을 때는 어떤 믿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이 어떤 색으로 표현하자면 고동색 같은 느낌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갈색, 고동색 약간 이런 느낌, 빈티지한 어떤 그런 캐릭터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창조를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을 했던 게요. 저는 그 강선생 배우님이 표현해주신 강선생이라는 캐릭터가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무나 흙, 땅. 왜냐하면 그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막 킬러 이래가지고 막 다 강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가 강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선함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고 뭔가를 욕망하는 것들은 불안하고 불안전한 시선으로 그려지는데, 뭔가 올곧게 그로 하여금 그 조각이라는 인물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캐릭터가 강 선생이었고, 그게 너무 잘 표현돼서 좋았던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건, 이혜영 배우님은 사실 뭐라 그래야지, 가상 캐스팅? 그 파과의 원작 팬들께서 파과를 읽을 때 늘 언급되었던 배우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걸 아셨을까? 아셨나요? 저는 진짜요? 그럼 역시 그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좀 비슷한가라는 느낌과 함께, 그 배우님을 포함해서 그 김성철 배우님이나 이혜영 배우님이나 너무 다 잘 들어맞는 거예요, 캐릭터랑. 그래서 뭔가 이 배우님들을 만났을 때 캐스팅의 비화나 어떤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있었나요? 캐스팅은 사실 거의 하늘이 내리는 기적적인 그 맥락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정도 맞아야 돼요. 취향도 맞아야 되고, 소속사의 생각도 맞아야 되고, 각 배우들이 앞에서 한 전작들,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가능하게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첫 배우를 누구를 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혜영 배우가 먼저 딱 섰기 때문에 거기에 불꽃처럼 뭔가 이렇게 부딪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씀하신 불안한 삶을 사는 어떤 인물이, 투우라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과 색깔이 완전히 다른 어떤 종류의 삼각형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몇 번 부딪히지 않지만 가장 큰 약점이 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정도로 어떤 종류의 매력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텍스트가 이제 소설처럼 원할 때
않은데도 미리 자기 서사를 가진 거를 뿜어내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게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가진 것도 있지만 관객들이 이미 상상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입체성이 이미 있어야 되니까 그런 컨트라스트를 너무 중요하게 감독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뭐 주변 인물 뭐 손실장이든 어린 시절이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직소 퍼즐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선택이 항상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투자사에서 말하는 배우도 있고 관객이 말하는 배우도 있고 많이 이렇게 많이 선호도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적적인 그런 출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만나게 되는 마지막 이 생명체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만한 어떤 조합이 없었구나. 다른 평행우주로 다른 배우들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영화 특히 촬영하면서도 이제 나중에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서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적적으로 너무 훌륭한 것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각자 캐릭터들을 깊이 있게 이해했고 김석철 같은 경우는 원작을 몇 번이나 읽고 와서 계속 그 둘 다 사실 원작에서 묘사가 별로 없어서 정말 많은 걸 창조를 해냈어야 되는 맥락인데 저는 원작을 봐라 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알아서 보고 달려져 있는 원작이니까 그 갈급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그게 불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고 이렇게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강선생이라는 캐릭터를 영화에서 더 뭐랄까 그 대척점에 있는 서남으로 그린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딱 중도를 지킨 느낌. 왜냐면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함이 그 조각이나 투 같이 킬러의 삶을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정말로 가닿고 싶은 지점인 거거든요. 평범하다. 그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그거를 의도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영화가 사실 너무 판타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했으면 하는 어떤 가상의 시공간과 인물들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한국적이지 않은 그 장르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 액션 노화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도착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미술적으로 낡은 그 부도심의 그 질감들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취한 것도 있지만 인물로서 그리고 캐릭터로서는 조각과 못지않은 자기만의 상실을 다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배우랑 같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한국적인 토착화의 지점은 바로 강 선생이고 강 선생이 드러내는 만큼이 현실 세계 접점인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 그 비현실적인 세계와 그 정말 대등한 균형을 이룰 정도로 짧은 분량 안에서도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가끔 어떤 관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작게 느껴지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텍스트나 영화에서 나오는 관계들도 있겠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봤을 때 조각과 투의 대립 구도는 대립이지만 너무 붙어 있어서 서로를 찌를 수 없는 관계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작을 보셨을 때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로서 감독님의 성격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그릴 때 어떠한 해석이 있었는지 혹은 그 텍스트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시려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번 제가 원작을 만화 원작도 만들어봤고 영화 원작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 소설 원작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피델리티라는 그 뭐랄까
원작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충실성에 대한 논쟁이 한국 관객들에게 그 어떤 원작에 있는 텍스트를 볼 때 상당히 큰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는 충실해서 칭찬받고 어떤 텍스트는 충실하지 않아서 칭찬받고 어떤 텍스트는 충실하지 않았다고 너무 욕을 먹고 이게 내가 원작을 봤다라는 그 자긍심과 그것을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겠지만 그 영화사 안에 그런 논쟁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벨 베르송이라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감독님이 계시고 러시아의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있는데 사실 그 베르송 감독은 그 시골 사제인가? 그 소설도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을 정말 충실하게 재현해내면서도 자신만의 영화 언어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분이고 그 사람의 주장은 그 뭔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가를 널어놓고 관객들이 그걸 찾아내게 하는 그 원작의 각색이 중요하다고 했고 타르코프스키는 솔라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원작자가 엄청 화를 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이성의 한계나 그 우주적인 그 알 수 없는 인식론적 그 철학의 주제를 다룬 SF 소설인데 이 감독은 뭐 40분은 그냥 러시아에서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가 조국이며 대지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넣어가지고 영화는 죄책감과 사랑과 기억에 대한 의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그런 엄청나게 훌륭한 SF 소설을 이렇게 자기 철학대로 마음대로 바꿨냐고 막 엄청나게 따진 거죠 사실. 그 타르코프스키는 이제 원작은 어떤 종류의 자기 철학이 결국 표현되는 매체라는 중간 통로로서의 개념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 논쟁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봤을 때는 정말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초고를 썼는데 너무 분량이 적은 거예요. 영화로 서사로 이렇게 플롯을 딱 가져오고 나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이야기는 소설에서는 이제 긴 시간을 16살부터 60대 중반까지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 계절에 나는 집착하겠다.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로만 시작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현재 이야기만 딱 끌어냈더니 70분, 80분짜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너무 없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약에 여기에 행간이 채워진다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가 그게 인물이든 이야기든 그 새로운 행간을 메고 나가는 그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엄청난 이미지들이 은밀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지이거나 심리이거나 그런 게 많고 이야기로는 아직 많은 그 실들이 깨어져 있지 않고 구설들이 훨씬 많은 그런 종류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버전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만들 때마다 너무나 새로운 버전이 계속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파가가 태어난 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투자가 다른 시점에 됐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고 저는 그 파쿠르를 하는 조각 버전도 있었거든요. 건물 사이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코미디였었고 거기 땐 강 선생이 여자였었어요. 그 버전에서는. 그래서 두 여자가 이제 전 장르는 코미디로 썼고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2는 그때는 1차원적인 어떤 이런 지금 영화에서 제가 표현한 트라우마 속으로 회피해서 굉장히 침잠돼 있고 집요한 그 세월 끝에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해서 결국 그렇게 도전하고 괴롭히는 종류의 훨씬 감정이 많이 나는 그런 투어가 아니었었어요. 정말 뭐 복수를 하는 그런 빌런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과 투의 대결이었던 거죠. 사실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이제 강 선생의 트라우마는 자기 부인을 안락사로 몰래 보내준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그런 완전히 만들었네요. 네. 그런 이야기로 배경을 설정하고 풀었었기도 했거든요. 그때 만들었다면 또 그런 영화 나와서 우영부 작가님 이게 뭐냐 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너무 지지하셨던 천사한 작가님께서 이게 뭐냐 그러고 추천사 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실 많은 버전 중에 원작으로 너무 충실하게 돌아온 버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지금 버전. 그러니까 2를 제가 8부작으로 하도 안 만들어져서 8부작으로 전체 시놉시스를 쓰고 한 부가 2 이야기로 어떻게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중앙을 맴돌면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뭐 이런 것들을 전체 전사를 한번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올 때 이미 충분히 있는 그 2의 이미지 중에 이제 다 표현이 안 되더라도 너의 전사는 이런 거고 너의 감정은 이런 거고 조각을 향한 너의 집념은 이런 거다라는 이런 서사들이 이미 그렇게 영화 한 편 분량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다른 2의 이야기에 다시 들어온 거죠. 강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미 많이 가봤었던 성전원까지 해봤었던 그런 맥락 속에서 이미 쌓여있는 맥락들을 지금은 이제 강박사라는 이름을 강 선생으로 좀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장인 어른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다 있고 원래 소설에서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안정적이고 부유해 보이고 그 다음에 병원 의사니까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사라는 것이 주는 그런 계급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의사로 낮추고 수의사로 낮추면서 이제 조각가의 정점을 더 만들었죠.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제가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소설을 너무 분석하다 보니까 소설 굉장히 두껍잖아요. 조각가 강 선생이 몇 번 만나는지 아세요? 소설에서? 세 번밖에 안 만나요. 맨 처음에 치료해줄 때 한 번, 다시 찾아갔을 때 한 번, 마지막에 납치됐다고 따질 때 한 번, 그렇게밖에 안 만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만난 것 같고 에너지는 조각의 마음속에 강 선생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고 완전히 인생 흔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저는 먼저 만나게 해주고 어떤 이유로 다시 찾아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로 볼 때는 조각이 도저히 강 선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는 것이 설득이 어렵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다시 나누고 각색하면서 그 행간을 채워서 영화적인 밸런스 안에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아마 브레송이랑 타르코프스키 사이의 중간 정도 문작을 충실하게 존중하면서도 다른 평행 우주로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이 한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배우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또 드려요. 여기서 좀 커리 피고 괜찮아요. 네. 배우님께서는 그러면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그 행간이 모두 이해가 가셨나요? 약간 이 캐릭터의 납득이 오히려 뭐 강 선생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각이라는 캐릭터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라는 어떤 이해의 과정이 좀 전에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아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나에 대한 평범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그런 동물 지나친 동물도 이렇게 정말 정성껏 돌보는 그런 마음에 어떤 정말 인간적인 저의 삶이 조각의 삶 속에 이렇게 투구되길 바라지 뭔가 저의 어떤 또 다른 그냥 사실은 뭔가 이런 너무 사실 너무너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했던 게 저는 멜로같이 보일까봐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뭔가 그런 부분을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내는 거를 뭔가 조금 차단을 하려고 그냥 정말 저의 어떤 그냥 평범하고 인간다움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의 제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지키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그 지점을 제가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멜로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그 전사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기를 구해줬던 그 스승과 그 강 선생을 약간 교차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서 지키고 싶은 두 번째 집단이 나타났던 거고, 뭔가 그 강 선생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거는 결국에 그 전에 가족이 몰살당했던 것과 대치가 되면서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그 스승에 대한 어떤 마음이 온전히 정말 감사함으로써만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로맨스로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예 없으셨나요?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드라마로 우리가 팔보자고 했다면 이제 충분히 또 그렇게도 풀 수도 있고 더 심도 있게 로맨스도 결이 무한대로 많으니까 그렇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안 부딪혀서 그런 화학작용이 생기기는 좀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는 사람이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을 봤을 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내를 잃고 내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갖고 거의 난 죽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선물로 내 삶이 연장되고 있다는 그 배짱이나 그 죽음에 대한 사고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 죽일 수 있어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았고 저거한테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그 엄청난 킬러들도 맞닥뜨렸을 때는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냥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그냥 자기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사람이 지금 겪는 노아의 궁극적인 지금 영화 속에서 얻게 되는 그것이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간성을 갖추지 못하고 약점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 지크프루트처럼 정말 혹은 아킬레스건이나 등에 붙은 유일한 어떤 약점, 영웅의 약점이 결국 사람스러움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약점의 구멍 속에 감정이 푹 들어가서 멜로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제 희구로 그것이 들어가줘야 이제 주제가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마 배우들끼리는 눈빛이나 몸짓이나 거기에 아주 섹슈얼한 텐션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텍스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화적인 행간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거기에는 저는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당연히 그런 텐션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맥락은 있었고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균형점을 좀 찾은 거죠. 저는 사실 그 칼을 들이밀었을 때 전혀 떨지 않았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의사잖아요. 얼마나 고양이랑 개한테 뜯겼으면 그 어떤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정말 평범하기 때문에 칼이 누군가 나한테 와도 죽이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살해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냥 덤덤한 평범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봤었어요. 영화 봤을 때. 그 장면이 소설에서는 묘사가 좀 작가가 힘을 주고 있구나. 사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첫 만남이 원래 강렬하긴 해야 되죠. 네. 작가의 무의식도 읽게 돼요. 네. 이 작가가
이게 다시 한 번 더 읽고 여기에는 상당한 밀도를 품고 또 부드럽게 흘렀다가 가는데 몇몇 장면들은 그런 느낌 확실히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소설에서는 강선생이 처음 만나기 때문에 다른 그 묘사 장면의 기준보다는 저는 꼭 구현이 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마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리얼리티는 좀 안 맞는 게 있지만 웃겼어요. 원작을 더 살려본 건데 이제 우리를 잘 안 쓰잖아요. 요즘 인거가 다 비닐이고 아, 네네네. 그래서 특히 또 이게 동물병원이잖아요. 네. 그 인거 산업한테 옛날에 쓰던 거니까 이거 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수의사한테 잠을 구했어요. 쓸 수도 있다. 점점점이 앞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 동물에게 주는 성분도 인간에게 좋은 성분이다. 네. 그리고 그런 저 자신의 알리바이는 갖추고 그게 이제 원작과 리얼리티 영화적 리얼리티로 그때 그 균형점에서 고민하는 고증과 개연성의 문제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도.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두 분께서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강 선생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조각의 예의 다 모습 울먹이면서까지 그래도 저는 다시 시간 돌린다고 했나요? 그때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구했을 것이다. 정말 가장 강 선생다운 대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 아시겠죠? 다 기억에 남나요? 뭐 이제 그쵸 저는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님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요. 청개의 파랑이가 좀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아, 네. 어떻게 해요? 다 모든 문장이 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빼고 남기셨잖아요. 그래도. 그쵸, 네. 그쵸? 저는 일단 파고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요. 저는 그 강아지가 두 번째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 여길 나가야 해라고 문을 열어두고 두 번째로 이제 딸을 구하러 갈 때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를 구해야지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정말 좋았고 두 번째도 그 아이가 112에 신고를 할 때 혓바닥으로 누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강인함들이. 네. 아, 네. 그 혓바닥. 혜니 혓바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세상에 한 명 있었구나. 그거 너무 잔인하다고 하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실제로 아이가 거기서 누르고 실제로 아이가 112를 눌렀는데요. 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는데 혀로 112 누르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정말 이제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이제 뭐 전화기마다 다르겠지만 겨우 1 눌렀는데 3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거 다시 혀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서 1 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그 아이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네. 거쳐서.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장면이긴 한데 그 아이가 강 선생의 소시민적 매력의 뭐 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정말 강인하게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지 않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무서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걔가 직접 목격하잖아요. 엄청난 트리거를 걔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학대가 아니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품으려면 정말로 강인한 아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런 장면을 직접 그 흙 묻은 전화기에서 그 온몸이 묶인 자세로 직접 그거를
저도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그 장면을 당분간 갖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테마 토크는요, 관찰하는 나로서요, 감독님과 배우님의 직업인으로서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관찰하는 나라는 주제가 오늘의 파가와 좀 잘 어울린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파가가 결국에는 오래돼서 썩은 과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일이 썩기 전에 복숭아였는지 사과였는지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의미로서 감독님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어떤 문장으로서 타인을 관찰하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피사체를 관찰한다는 건 그 대상과 거리를 두시는 일인지, 혹은 그 대상이 되어서 직접 되어보는 삶을 사시는 일인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많은 작품을 할 때 늘 그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업적으로 메모를 많이 하는 습관이 옛날부터 사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생겨서 기록도 쉽고 저장도 쉽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찰이 더 어려운 시대 같아요. 역설적으로 옛날에는 흘려 찍은 사진 하나라도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오래 남고, 글도 마찬가지고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찍고 계속 찍고 휴대폰에 수만 장의 사진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보기도 어렵고 희소성이 사라진 관찰의 결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오랫동안 품어내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가 좀 더 어려워진 세상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는 카메라는 사실 굉장히 잔혹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연극을 처음 해봤을 때 무대 위에서 내가 발가벗겨진다는 느낌이 정말 뭔지, 나의 결함,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나의 정말 모든 부족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만천하에 숨길 수 없게 드러나니까, 카메라는 그렇게 배우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주면서 견뎌내는 과정 같아요. 저한테 관찰은 그런 것 같고, 제가 어떤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아낸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껍질 밖으로 튀어나오게 도와주는 동행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관찰의 개념은 거리랑은 상관없이 시간의 개념, 저한테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우님께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그 조각이라는 캐릭터가 한때는 신체 일부였던 손톱이라는 그걸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조각이 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가잖아요. 파가가 되고, 그렇게 뭔가 인간의 삶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고, 근데 배우님은 이제 거의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기를 해오셨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 창작을 한다거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는 많은 평가와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리게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소설을 쓸 때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소설에 따라서 제 삶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은 감독이랑은 다른 느낌이었던 게, 이게 내가 이 캐릭터가 되어보기, 그 삶을 살아보기의 의미로서 지금 현재 현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래서 그 소설 하나를 완성했을 때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견디었던 것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연기를 통해 배운 것 같은 느낌.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에 약간 작업 방식을 보자면 아마 많은 감독님이 그러실 거예요. 한 작품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담아요.
배우도 물론 짧은 기간, 요즘 한 촬영 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죠. 그 기간 진짜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감독님이 갖고 있는 시간에 비해 사실 배우는 금방 또 다른 삶을 살아요. 1년에 몇 작품을 하기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제가 막 요령이 없을 때 당시에는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캐릭터에서 막 이렇게 막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또래에 비해서 너무너무 삶을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어떤 일련의 어떤 항상 뭐 은행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연기라는 건 결국 나라는 걸 과정을 계속 나라는 인물을 찾아가고 연우진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이렇게 명료해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다들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이 조금 재밌어요. 재밌고 그런 연기를 통해서 삶을 잘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순간 그렇게 현재에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배우가 되었는지 뭐 15년 동안 지나면서 좀 좋은 배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요령은 조금 찾은 것 같아요. 관찰한다라는 어떤 단어를 제가 약간 비유를 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관찰하는 지점이 되게 좋아졌어요.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단은 이해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연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저는 이해해보고 저 사람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기를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하게 되고 관찰을 이제는 사실은 연기라는 게 막 내가 메소드로 느끼고 막 이걸 느껴가지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정말 표현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좀 잘할 수 있는 여유가 15년이 지나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요즘 그냥 좀 부족하다. 또 어떤 배우는 저 아주 나이가 많고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 배우인데 동네 너무나 재밌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 말투 동네 그거를 목욕탕까지 또 같이 가고 뭐 시장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 내가 그 당신 특성을 쓰겠다고 괜찮냐고 그거를 바로 그 다음 드라마에 쓰고 그게 너무 유명해서 밈이 되고 그렇게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자기 연기를 반복하게 되는 새로운 게 없는 배우로서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긴 하잖아요. 정말 직접적인 1차원적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변 인물이 바로 반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탐닉하려고 해요. 그냥 주변 인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착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냥 단원 안경을 올린 습관에서부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점차 지나다 보니까 그런 요령들이 팍팍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제 마음에서 뭔가 우러나와야지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 캐릭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하고 저희 좀 중심도 잘 잡히는 것 같고 나를 잃지 않는 과정도 이렇게 조금 있죠. 그러면 뭔가 관찰했던 캐릭터 중에 해보지 않았지만 욕심나는 캐릭터가 있나요? 지금 감독님과 제가 열심히 들어볼게요. 사실 진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배우로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냐고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창피하지만 그런 욕심은 잘 없어요. 그 감독님은 혹시 있으세요? 어떤 작품을 써보고 싶다. 내가 살면서 관찰한 꼭 관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감독이고 싶다. 이런 감독이고 싶다? 네. 그런 거는 뭐 너무 많죠.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천선남처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 유명하잖아요. 하여튼 2001 오디세이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한데 약간 그 샤인에서 샤이닝에서 문프 쓰고 생기코스니 이렇게 얼굴 집어넣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도 많이 하실 텐데 미친 기타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가
일체 유실됨이 없이 그대로 구현되게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컬트적인 어떤 그런 감독의 영화사에서 항상 예외적으로 그런 감독이 있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너무 다 같이 미쳐서 너무 힘들어지겠지만 결과는 정말 인류사에 둘도 없는 괴상한 흔적으로 남아서 불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너무 못해봐서 이런 생각을 하나 정반대로 하고 있어서. 일단 두 분의 테마 토크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 분의 질문을 통해 뽑고 그 세 분께는 감독님과 배우님의 사인이 담긴 화가 책을 선물로 증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딱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고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진짜 좋으세요. 글자가 너무 잘. 알겠어. 일단 공통 질문을 드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빠르게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두 분께 힙이 될 만한 최근 텍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텍스트요. 힙이 될 만한 텍스트인데 이게 꼭 제가 생각하기엔 책은 아니어도 될 것 같고요. 영화나 전시나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니 올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작품 책인데 그냥 문구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를 다 믿지 말라라는 그 문구, 그냥 그 문구가 요즘 제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뭔가 여러분 다들도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럴수록 다른 어떤 물론 이렇게 옆 주위에서 좋은 말들과 뭐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역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이 가깝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맞이했을 때 그걸 좀 이겨내는 과정들을 보면 되게 굳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배우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뭐 전시, 뭐 음악, 미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저도 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그 문구가 저는 올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약간 조금 뭔가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책 특별한 의미는 없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떠오르는데요. 육체적으로 나를 다시 일깨우는 어떤 종류의 그런 과정에 대한 그 묘사인데 그 책은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능들이 얼마나 지금 현대사회에 이렇게 많은 기기들 편안함 속에서 깎여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사실 그냥 우리 몸속에 그냥 그렇게 붙어있는 미생물 하나까지 그냥 원래 인간적인 것들이 가진 힘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계기는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너무 책과 영화와 미술과 음악과 정말 미술 세계 안에서 모든 그 텍스트들을 향유하고 살다 보니까 정작 몸은 너무
20살에서 더 떠나가서 러닝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편안함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순간의 쾌감,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는요, 나이 들의 아름다움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요즘 관찰한 것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들, 뭐 일상이든 작품이든 사람이든 이 상관없다라는 질문을 두 개를 주셨는데, 혹시 어떤 나이 들의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감독님 앞에서 나이들. 아름다운가? 그래서 나이들은 다 똑같죠 뭐. 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 느끼는 거. 저도 계속 과거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저도 한 시간이 지나면 막 연기를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막 고민도 많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민들이 없어질 줄 알고 뭔가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았고 뭔가 제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답안을 갖고 모든 걸 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 전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항상 이 고민이 없어지면 저 고민이 생기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냥 나이 들수록 저는 계속 그냥 문화예술을 계속 가깝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계속 위안을 받으면서 그 순간을 잘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이는 뭐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따라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은 계속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 주시죠. 나이 든 걸 아름답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노인 혐오가 훨씬 많지 않나? 근데 감독님은 어쩔 수 없이 화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이 들면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뭐 젊은 과 젊은과 늙음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데워지는데 차이가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욕심도 내려놓고 고통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런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게 있지만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뇌과학의 영역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에는 수업도 지루하고 언제 언제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은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가고 그게 영화로 말하자면은 어릴 때는 뇌세포가 훨씬 세상을 인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통은 24프레임이 정상인데 70프레임, 96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삶을 더 훨씬 많이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더 천천히 돌아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24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16프레임. 그러니까 단절돼서 뚝뚝뚝뚝 끊어지게 세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서글퍼지긴 하죠. 점점점 세상을 더 채플린처럼 더 빠르게 듬성듬성 이제 알아가면서 사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는 지금은 이제 영화 속에서의 텍스트는 원래 노인혐오로 생각하잖아요. 혹은 이제 고령화 시대 젊은 사람이 존귀한 이런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영화가 결말이 젊은 사람들 사다리를 차고 나이 든 사람이 일 더 하겠다고 그런 무섭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퇴행적이고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기득권을 연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소리를 해보면서 어떤 종류의 용기를 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 삶을 살아갈 의지를 예찬하는 영화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겠지만 영화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답해주는 그런 텍스트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고 느껴진다면 아름다움의 선물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세상이 느리게 가고 더 많이 내 세포로 들어올 때 훨씬 많이 즐기고 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붙이자면 오늘 이야기를 빗대어 나이가 든다는 것에 세 분 중에 이제 나이 조금 어릴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나이들은요 어렸을 때는 세상과 타인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물음표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순간들이 아마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까 주셨던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에 관찰했던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것들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두 분을 관찰하는 게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설가라 사람을 진짜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청소년 소설을 쓰려고 애들 말투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평상시에 쓰는 말투를. 그래서 이제 하굣길에 그 이어폰을 빼고 다녀봤는데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애들이 욕 듣고만 있으니까 평상시에서도 욕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학생들이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신기해했고 그리고 되게 내가 잘 만날 수 없는 직업군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찰하는 편이었거든요. 두 분은 이제 어떤 관찰들을 최근에 하셨나요? 저는 식물? 그죠? 식물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식물을 조그만하게 키우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라든가 뭐 동물은 그래도 어떻게 자기 의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식물은 그냥 이렇게 자라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좀 다양한 식물들을 좀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식물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런 관찰하는 재미가 쏙쏙 있답니다. 네. 저는 늘 끝없이 메타인지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 중국에 다녀왔어요. 아시아 대학 영화제 심사를 갔다 왔는데 중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거기는 쇼츠가 벌써 3년 정도 쇼츠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영화를 너무 안 본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정말 휴대폰에서 해결이 되니까 영화인들이 너무나 전하게 퍼져 있어요. 한때 엄청난 중국 영화로 우리가 영화 공부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영화를 뽑는 기준은 가장 예술적인 영화, 가장 미학적인 영화를 뽑고 싶다라는 열망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짧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아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겠다는 맥락이 아니라 더 본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맥락이 독특했고 거기 학생들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정말 천진한 학생들인데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이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유튜브를 아예 깔지를 못하니까 채찌피티 안 되고 구글은 아예 못 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나라인데 제가 갑자기 턱턱턱 막히고 저는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가까이 비슷하게 생겨서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도 구분 못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살고 있는데 영화의 열망 엄청난 거죠. 동시에 AI 영화도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아주 예술과 AI를 동시에 가면서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부터 거기는 공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철학적
신기한 나라였는데 진짜 세상 넓구나. 그리고 너무나 다르구나. 그 정말 다른 다양한 지성들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 영화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독도 같은 아주 작은 나라를 지배해왔던 그런 작은 나라, 어떤 손님을 대한 그 정말 또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밖에서 이제 다시 한국을 보고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나를 환기시켜주는 다른 세상이 훨씬 많구나라는 것이 최근 또 저를 많이 흔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대답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준비했던 행사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어설펐던 MC로서의 혼란을 이겨내주신 관객분들과 두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관찰하는 나를 통해 화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화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너무 즐거운 티를 입고 계신 거예요. 화가의 효는 뭔가 되게 좋아지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개봉을 한다고 하니 개봉하는 영화도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변화하는 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까 저희 질문 3개 하셨던 분, 3분. 네네. 그 질문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3분. 네.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